학교 3학년 과학 운동과 에너지 첫 번째 운동의 기록 수업입니다.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체의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운동을 표현할 때는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으로 표현합니다. 빠르기를 비교할 때 이동거리가 같다면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빠릅니다. 똑같이 100m를 갈 때 10초 걸리는 경우와 5초 걸리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5초 걸리는 경우가 훨씬 더 속력이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걸린 시간이 같을 때는 이동거리가 길수록 빠릅니다. 예를 들어 10초에 100m를 이동한 사람과 10초에 80m를 이동한 사람을 비교해 보면 10초에 100m를 이동한 사람이 더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로 계산하는데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위 시간이란 단위가 되는 시간을 말하고 1초, 1분, 1시간이 단위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속력이라는 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평균 속력의 개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한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이 속력의 단위는 미터 매 초, 킬로미터 매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m를 10초에 달리는 운동선수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으므로 10초 동안 100m를 이동했을 때 이 운동선수의 속력은 10m 매 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0km를 5시간 동안 달리는 고속버스의 속력은 역시 마찬가지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구하므로 400km를 5시간 동안 이동했을 경우에 이렇게 약분해서 80km 매 시의 속력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5m 매 초의 속력으로 10초 동안 이동했다면 이동거리는 얼마가 될까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식을 조금 변형해 보면 이동거리는 속력의 시간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초에 5m 가니까 10초 동안에는 속력으로 시간을 곱한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5m 매 초를 10초 동안 이동했으므로 50m 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500m의 거리를 20m 매 초의 속력으로 달릴 때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역시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에서 우리 시간은 이동거리를 속력으로 나누면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동거리가 500m, 속력이 20m 매 초이므로 계산하면 25초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운동의 기록이었습니다. 3학년 과학 3단원 운동과 에너지 두 번째 시간 등속 운동입니다. 물체가 운동할 때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등속 운동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빙워크에 서 있는 사람의 위치를 1초마다 나타내 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시간에 따른 출발점으로부터 이동거리를 적어보면 1초 후에 이 사람은 2m 위치에 있고 2초 후에는 4m, 3초 후에는 6m, 4초 후에는 8m, 5초 후에는 10m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1초마다 구간 이동거리와 구간별 평균 속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0에서 1초 동안 이 사람은 2m를 이동하였습니다. 시간은 1초이므로 평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인 2m 몇 초가 됩니다. 1에서 2초 동안 이 사람은 역시 2에서 4m로 2m 이동하였고 2에서 3초 동안도 2m, 3에서 4초 동안도 2m, 4에서 5초 동안도 2m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구간의 평균 속력은 전부 2m 매 초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의 그래프로 살펴보면 처음에 0m였던 이동거리가 1초 후에는 2m, 2초 후에 4m, 3초 후에 6m, 4초 후에 8m, 5초 후에 10m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거리의 그래프에서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는 여기서 속력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인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거리이므로 시간분의 거리는 속력, 그래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속력의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구간이므로 조금 아까와는 좀 다르게 표현되는데 0에서 1초 동안 0에서 1초의 구간 동안의 평균 속력이 2였으므로 이 가운데쯤에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2초 구간 동안 평균 속력이 역시 2였으므로 2에서 3초, 3에서 4초 구간의 평균 속력이 모두 2였으므로 이렇게 점을 찍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X축에 나란한 그래프가 만들어지는데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이 직선 그래프의 아래축 사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보면 넓이가 시간이고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속력입니다. 그래서 시간 곱하기 속력이므로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그 이동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기억, 물체가 운동하면 위치가 변한다. 이것은 맞는 설명이고, 이동거리는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움직인 거리,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시간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직선의 기울기는 위치가 아니라 속력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두 번째, 속력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 물체의 빠르기를 나타낸다. 맞는 설명이고 단위로는 미터 매 초, 킬로미터 매 시 등을 사용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시간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와 같다라고 했고요. 일정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길수록 속력이 빠르다. 같은 거리를 이동할 때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속력이 빠를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옳지 않습니다. 3번 등속운동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고릅니다. 첫 번째, 속력이 변하지 않고 일정한 운동입니다. 이동 거리는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등속운동하는 물체에는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가 있습니다. 시간 속력 그래프는 시간축에 나란한 직선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시간 이동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완만하면 속력이 큰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이렇게 A와 B가 있을 때 누가 더 빠르냐라고 보면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A는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이동했을 때 B는 이만큼 이동한 거리니까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속력이 느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번이 옳지 않습니다.
네 번째, 오른쪽 그림은 등속 운동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이동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 물체에 이렇게 시간과 이동 거리 그래프에서 직선이 나왔으니까 등속 운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동 거리는 일정하다.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속력은 10m 매 초로 일정하다. 2초 후 이동거리는 5m이다. 이러한 운동을 하는 얘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동거리, 첫 번째 이동거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거리가 계속 일정한 것이 아니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속력은 지금 여기서 이동거리가 증가하는 것이지 속력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서 1초 동안 5m 이동했으므로 속력은 10m 매 초가 아니라 5m 매 초입니다. 2초 후의 이동거리는 5m가 아니라 10m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하는 얘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옳은 설명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설명입니다. 5번 그림은 공의 운동 상태를 0.2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그래서 한 칸 사이의 거리가 0.2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0.2초 간격으로 나타낸 거다. 그러면 지금 보면 이 0.2초 후에 이 물체가 공이 20cm씩 이동했어요. 20cm는 미터로 환산하면 0.2m입니다. 그럼 이 공의 속력은 얼마이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므로 시간 0.2초 동안 0.2m 이동했어요. 그럼 이것은 1m 매 초가 됩니다. 그래서 공의 속력은 1m 매 초이다. 이것은 맞는 설명입니다. 공의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 속력이 일정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입니다. 공의 운동 상태가 일정할 때 12초 동안 24m를 이동한다. 1m 매 초씩 이동하므로 12초 동안에는 12m를 이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 이것으로 등속 운동을 마치겠습니다. 3학년 과학 3단원 운동과 에너지 세 번째 자유낙하 운동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정지해 있던 물체가 중력만을 받아서 지면으로 똑바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자유낙하하는 공의 위치를 1초마다 나타내보면 그림과 같습니다. 그래서 1초 후에 4.9, 19.6, 44.1, 78.4, 122.5로 이동거리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을 1초마다 구간의 이동거리와 평균 속력으로 환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초 사이 동안 이동한 거리는 4.9m니까 평균 속력도 1초 동안이므로 4.9m 매 초가 됩니다. 1에서 2초 동안은 19.6에서 4.9를 뺀 14.7m가 되므로 평균 속력은 14.7m 매 초가 됩니다. 2에서 3초 구간은 44.1에서 19.6을 빼니까 24.5m 이동한 것이고, 따라서 속력도 24.5m 매 초입니다. 3에서 4초 구간은 78.4에서 44.2를 뺀 34.3m, 따라서 속력도 34.3m 매 초. 4에서 5초는 122.5에서 78.4를 뺀 44.1m, 따라서 속력도 44.1m 매 초가 됩니다. 요 표를 그래프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0에서 1초 동안이므로 점도 그 가운데 부분에 찍어 보겠습니다. 평균 속력이 4.9m 매 초이므로 5에 가까운 이곳에 점을 찍습니다. 1에서 2초 사이는 14.7, 대략 2에서 3초 구간은 24.5, 3에서 4초 구간은 34.3, 4에서 5초 구간은 44.1, 이렇게 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연결하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공의 속력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1초에서 그 다음 2초 사이 구간 동안에 14.7에서 24.5까지 증가한 값이 얼마냐면 대략 9.8, 그 다음 2초에서 3초간 여기 24.5에서 34.5 요만큼 증가한 값도 9.8, 그래서 속력이 계속 9.8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낙하하는 동안 중력을 계속 받음으로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운동하고 있는 물체에 힘을 주면 속력이 계속 증가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공과 공의 간격이 증가하므로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같은 시간 동안 공과 공 사이의 간격이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많을수록 속력이 빠른 것을 의미하므로 계속 속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속력은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약 몇 초마다 9.8m 몇 초씩 증가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의 시간 속력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프의 모양이고, 이 그래프에서 직선의 아래 넓이 부분은 이동거리를 의미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 변화는 질량과는 관계없이 일정한 특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공기저항과 자유낙하에 대한 내용인데, 수업 시간에 유튜브에서 깃털과 볼링공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깃털과 볼링공을 자유낙하 운동시키는데 공기 중에서 그리고 진공 상태에서 두 개를 낙하시켰을 때의 차이점을 영상으로 봤었는데요. 공기 중에서는 이게 공기 저항이 있어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깃털이 공보다 더 천천히 떨어집니다. 진공 상태에서는 물체의 크기나 질량에 관계없이 속력 변화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깃털과 공이 동시에 지면에 닿게 됩니다.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때 지표면 근처에서 자유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매 초마다 9.8m 몇 초씩 빨라집니다. 이 9.8의 원인은 중력이니까 이 중력이고, 물체의 크기나 모양, 질량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부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무게와 같으며 이 무게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무게와 같습니다. 문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질량 10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10kg 해서 98N이 중력의 크기입니다. 두 번째, 자유낙하 운동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속력이 매초 9.8m 매 초씩 증가하는 운동을 합니다. 공기의 저항과 중력을 받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이다.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은 중력만을 받으면서 떨어지는 운동이고 공기의 저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무게와 같고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세 번째,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입니다. 물체에는 운동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은 아랫방향이고 중력의 방향도 아랫방향입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과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한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네 번째, 자유낙하하는 공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내는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이므로 3번과 같이 나타납니다. 5번, 진공 상태에서 질량이 2kg인 공을 100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켰을 때 3초 후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인가?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속력은 항상 1초마다 9.8m 몇 초씩 증가한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3초 후에는 1초마다 9.8m 몇 초씩 증가하므로 3초 후에는 곱하기 3을 곱한 29.4m 몇 초의 속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진공 중에서 쇠구슬과 깃털을 동시에 자유낙하 시켰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깃털에는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설명이고, 모든 물체에 깃털과 쇠구슬 모두 중력이 작용합니다. 깃털과 쇠구슬과 깃털은 동시에 바닥에 떨어지지요. 낙하하는 동안 쇠구슬과 깃털은 모두 1초 동안 9.8m 몇 초씩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유낙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니까 디귿도 맞는 설명.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7번, 그림은 질량이 각각 2kg, 1kg인 물체 A와 B를 같은 높이 H에서 동시에 가만히 놓아 떨어뜨리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공기의 저항은 무시한다 했습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물체 A와 B는 자유낙하 운동을 한다. 이거 맞는 설명입니다. 물체 A가 B보다 먼저 도달한다. 지금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 상태이므로 질량에 관계없이 낙하 속도는 같아요. 그래서 동시에 도달한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1번 잘못된 설명이고, 속력의 변화의 B는 질량에 관계없이 항상 같으므로 2대1이 아니라 똑같습니다. 1대1. 그래서 디귿도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8번, 그래프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5초 후 속력은 58.8m 몇 초가 된다. 여기서 지금 알 수 있는 것은 1초마다 속력이 계속 9.8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9.8씩 증가하므로 5초 후에도 속력이 9.8씩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9.2에 9.8을 더한 값 49. 그래서 5초의 속력은 58.8이 아니라 49m 몇 초가 될 것이므로 기억은 틀린 설명입니다. 속력이 몇 초, 9.8m 몇 초씩 일정하게 증가했습니다. 물체가 자유낙하하는 방향, 아랫방향이죠. 같은 방향으로 지구 중력이 작용한다.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으로 자유낙하 운동 마치겠습니다. 학교 3학년 3단원 운동과 에너지 네 번째 시간 2일입니다. 과학에서의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일은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모두 포함합니다. 하지만 과학에서의 일은 물체에 힘을 적용하여 물체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경우 과학에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해준 일의 양은 힘에도 비례하고 이동 거리에도 비례합니다. 힘을 많이 줄수록 해준 일의 양이 많은 것이고 이동 거리가 많을수록 일의 양이 많은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에서 말하는 일의 양은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으로 나타내고 W는 Fs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질량 10kg인 물체를
50cm만큼 들어 올릴 때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자, 요거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것은 아직 풀 수 없는데 다음에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의 단위는 주울을 씁니다. 1주울이란 물체에 1뉴턴의 힘을 작용하여 오타가 있네요. 힘의 방향으로 1m만큼 이동시킬 때 한 1의 양으로 정의합니다. 이 힘과 이동거리의 그래프에서 1의 양은 물체에 작용한 힘과 물체의 이동거리에 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이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한 1의 양을 나타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는데 가로가 이동거리, 세로가 힘이니까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가 해준 1의 양이므로 아랫부분의 넓이가 1의 양이 되는 것입니다. 중력에 대해서 물체의 한 일은 물체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 중력을 무게라고 합니다.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 중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은 물체의 무게만큼의 힘과 들어 올린 높이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때 물체의 무게는 9.8의 질량을 곱해서 구하므로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물체의 중력이 한 일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작용한 힘은 중력이고 물체는 아래 중력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력이 한 일은 중력 곱하기 떨어진 낙하 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력 역시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하므로 중력이 한 일도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이제 그 예제를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보면 질량이 10kg 물체를 50cm만큼 들어 올릴 때 들어 올렸으니까 이거는 중력에 대하여 한 일입니다.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이므로 지금 이게 순서가 여러분 학습지와 조금 다른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 10kg 그래서 높이는 50cm니까 이게 0.5m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이게 5 곱하기 9.8이니까 49줄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 과학에서 한 1의 양이 0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준 1의 양은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나타낸다고 했어요. 따라서 어떤 경우든 0과 곱하면 0이 되므로 이 F나 S가 둘 중에 하나가 0인 경우에 해준 1의 양이 0이 됩니다. 첫 번째, 작용한 힘의 크기가 0인 경우, 즉 F값이 0이면 해준 1의 양이 0이겠죠. 실제로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얼음판 위에서 힘을 주지 않아도 오던 관성에 의해서 계속 등속 운동을 하고 있을 때,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선이 등속 운동하고 있을 때 이때 이런 경우가 해준 1의 양이 없는 겁니다. 또 힘을 가하였어도 이동 거리가 0인 경우도 역시 1의 0입니다. 여기서 S가 0이면 S가 어떤 수를 곱해도 0이므로 그럽니다. 그래서 벽을 밀어도 움직이지 않을 때, 물건을 들고 제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렇습니다. 힘의 방향과 물체의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도 해준 1의 양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옆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그 물체에 힘을 가해주게 되면 이 물체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주게 되면 이 물체는 곧바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수직 방향으로 힘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방향과 이 물체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계속 수직으로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가해준 힘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뜻이니까 역시 힘에 의한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의 힘의 방향과 물체 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도 한 일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줄에 매단 공을 등속 원운동 시킬 때, 책이나 가방을 들고 수평으로 이동할 때, 이때 해준 일의 양이 0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제 헷갈리는 부분은 책을 들고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이 이제 우리 이동 거리가 있으니까 이 해준 일의 양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력에 대해 해준 일의 양이 0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고 서 있었으니까 힘을 중력에 대해서 줬는데 중력 방향으로는 움직인 것이 없으므로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이 0이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과 에너지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물체에 일을 하게 되면 물체가 받은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물체가 한 일의 양만큼 물체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살펴볼게요. 자, 1번 과학에서 일을 한 경우를 묻고 있습니다. 교실 벽을 밀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 이동거리가 0이므로 해준 일의 양이 0입니다. 2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 책을 읽었다. 역시 이동거리가 0이므로 해준 일의 양이 0입니다. 책을 들고 수평 방향으로 5m 들어갔다. 들고 이동했으므로 이게 힘과 운동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번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방을 들고 4층 계단까지 걸어서 올라갔다. 윗방향으로 이동했으므로, 힘의 방향으로 이동했으므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0N의 힘을 주어 넘어지려는 물건을 잡고만 있었으므로 이동거리가 0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2번 오른쪽 그림은 철수가 20N의 힘을 주어 수레를 10m만큼 밀고 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때 철수가 한 일의 양은 얼마일까요? 그러면 20N의 힘을 주었고 10m 이동했습니다. 해준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으므로 20N에 10m만큼 이동해서 200J의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그림은 질량이 3kg인 물체에 실을 매달고 10N의 힘을 주었으나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이동거리가 0이죠. 그러면 해준 일의 양은 0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네 번째, 그림은 영희가 질량 2kg인 가방을 들고서 5m만큼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건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수직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가방의 한 일의 양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한번 정리해 보면 W는 FS에서 우리가 F가 0인 경우, S가 0인 경우, 또는 F와 S가 수직인 경우, 이 세 가지는 어떻게든 일의 양이 0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5번 그래프는 물체에 힘을 작용하여 물체를 이동시키는 동안 힘과 이동거리 관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체가 5m만큼 움직인 동안 한 일의 양은 했습니다. 이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계속 10N만큼의 힘을 주었으므로 10N만큼 힘을 주어 5m 이동한 50J의 일을 했다. 또는 이 사각형의 넓이 5와 10을 곱한 50이 여기 한 일의 양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6번 일과 에너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에너지의 단위는 뉴턴이다. 에너지의 단위는 줄입니다. 줄. 뉴턴은 힘의 단위입니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어 밀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주어 밀었다는 건 일을 했다는 거죠. 일을 해주면 어떤 물체가 일을 받게 되면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운동과 에너지 네 번째 1 마치겠습니다. 3학년 과학 3단원 운동과 에너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치 에너지 이렇게 장치를 해놓고 추를 떨어뜨리면 추가 낙하하면서 이 나무도막을 쳐서 나무도막을 밀고 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하였으므로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에너지가 많을수록 해준 일의 양이 많겠죠. 이때 이제 떨어지면서 하는 에너지, 그래서 얘가 이 높이에 있는 에너지를 우리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위치 에너지를 측정해보는 실험입니다. 그래서 추의 낙하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나무도막이 내려간 거리를 측정하거나, 추의 질량을 이제 달리하면서 측정해 보는데, 추의 질량을 일정하게 하고 낙하 높이를 달리하면서 측정해 봅니다. 전부 3번씩 반복하여 측정하는데, 3번씩 반복하는 이유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의 실험이니까 뭐 대략 결과값을 한번 정리해 보면, 추의 질량이 이렇게 0.1, 0.2, 0.3으로 갔을 때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낙하 높이는 그대로 10cm로 일정하게 맞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낙하 높이를 10cm, 20cm, 30cm로 높이는 실험을 할 때는 낙하 높이가 달라지려면 이때 추의 질량을 그대로 0.1kg으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 합니다. 우리 이런 걸 변인통제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추의 질량이 0.1kg일 때 뭐 1, 2, 3차 시기가 각각 0.9, 1.0, 1.0cm씩 이동하였다면 평균값은 약 1cm 이동한 게 될 것입니다. 추의 질량이 0.2가 됐을 때는 뭐 2.0, 2.1, 2.0, 그러면 평균값은 2.0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추의 질량이 0.3kg일 때는 2.9, 3.1, 3.0, 그렇게 하면 평균값이 3.0입니다. 그래서 평균값을 구하면 작은 오차들을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의 낙하 높이, 이렇게 추의 질량이 일정할 때 낙하 높이를 변화시켜주면 역시 1차 0.9, 0.9, 1.1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평균값은 1.0 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cm로 낙하 높이를 높였더니 2.0, 2.0, 2.0, 그러면 평균값도 2.0이라고 할 수 있어요. 30cm일 때 3.0, 3.1, 3.1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평균값이 3.1 정도 나오겠죠. 이렇게 이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질량이 0.1kg일 때 평균값이 1, 질량이 2일 때 평균값이 2, 3일 때 3, 이렇게 해서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질량과 이동거리가 비례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나무 토막의 평균 이동거리가 의미해준 양이 뭐냐면 추가해준 일의 양입니다. 추가한 일의 양은 추가 낙하하면서 가지고 있던 에너지와 같기 때문에 요건 곧 추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무도막의 평균 이동거리를 왜 구하느냐? 요걸 가지고 이 실험에서 추가 가진 위치 에너지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거리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이때 추의 낙하 높이를 달리해주는 실험을 보면, 낙하 높이를 달리해주는 실험도 1cm, 2cm, 3cm로 정해졌고, 이것도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이게 추는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하고, 때 나무도막의 이 미는 일은
추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비례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씨가 더러워서 다시 써봤습니다. 추는 나무도막을 밀어 움직이는 일을 하였고 추가 나무도막이 한 일은 추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질량 및 낙하 높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질량과 위치 에너지를 봤을 때 중요한 거 낙하 높이가 일정한 것이죠. 높이가 일정할 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역시 높이와 위치 관계를 살필 때 이번에는 추의 질량이 일정할 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추의 낙하 높이에 비례합니다. 추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럼 따라서 추의 질량과 추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위치 에너지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오류가 났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력이 작용하는 곳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이 P라고 기호를 씁니다. 여기서 P는 포텐셜의 약자입니다. 낙하하는 추가하는 일을 살펴보면 추가 낙하하며 나무도막을 미는 일을 했습니다. 추가 나무도막에 해준 일의 양은 나무도막의 이동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낙하 높이가 일정할 때 질량이 2배, 3배가 되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도 2배, 3배가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이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질량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질량이 일정할 때 낙하 높이가 2배, 3배가 되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2배, 3배가 됩니다. 지금 오타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위치 에너지 하고 있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낙하 높이에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오타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이제 질량에도 비례하고 낙하 높이에도 비례하므로 각각에 비례하면 그 곱에도 비례한다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질량에도 비례하고 낙하 높이에도 비례하니까 이 질량과 낙하 높이의 곱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일정할 때 물체의 중력의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또 물체의 질량이 같을 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 비례하게 됩니다.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크기는 질량 1kg의 물체가 1m 높이에서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9.8J이다 라고 약속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무게와 해준 이동거리가 해준 일의 양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질량 mkg의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인 곳에서 가지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중력 힘 곱하기 이동거리에 해당하므로 중력 곱하기 떨어진 낙하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중력은 무게와 같고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하므로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은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 이것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집니다. 기준면은 물체의
높이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곳으로 대개는 지면이 기준면입니다. 이 물체의 절대적인 위치가 같아도 기준면이 다르다면 높이가 달라지게 되고 따라서 위치 에너지도 달라집니다. 기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줄인데 예를 들어 공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분홍 공이 여기 위치에 있다고 하면 또는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먼저 A를 기준면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에 공이 있는 겁니다. A에 공이 있을 때 공의 높이는 기준면으로부터 0m가 되죠. 따라서 위치 에너지는 0줄입니다. 기준면이 B라고 한다면 B 위치에 있는 겁니다. 공이 B 위치에 있을 때는 여기 전체 높이는 5m고 여기가 3m니까 지금 이 공의 높이는 2m 높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높이가 2m. 이때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이므로 이렇게 계산하면 19.6줄이 됩니다. C를 기준면으로 하면 C는 지면과의 높이 차이가 되므로 높이는 5m에 해당하게 되고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 1 곱하기 높이 5가 되므로 49줄의 위치 에너지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질량이 2kg의 필통을 용수철 저울에 매달고 50cm만큼 천천히 들어올린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때 중력에 대하여 한 일의 양은 얼마인가? 그럼 여기서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무게 곱하기 높이로 구할 수 있죠.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으로 구할 수 있고 높이는 이렇게 구할 수 있으므로 자, 해준 일의 양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높이에서 9.8 곱하기 질량 2kg, 높이는 50cm니까 0.5m. 계산하면 요건 1이 되니까 9.8줄. 3번이 답이 됩니다. 2번 그림은 지면으로부터 1m 높이에 있는 질량 1kg의 물체를 2m까지 들어올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증가하는 위치 에너지. 여기서 중요한 건 해준 일의 양만큼 증가한다. 그럼 여기서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은 무게와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무게 이것도 역시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으므로 9.8에서 질량 1kg 하고 높이는 2m가 아니라 2m와 1m의 차이인 1m가 되겠죠. 2 빼기 1. 그래서 2 빼기 1. 이렇게 해보면 역시 9.8줄만큼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치 에너지를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위치 에너지는 기준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요거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물체에 힘을 주어 높은 곳으로 들어올리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 맞는 설명이고, 같은 물체 같은 높이일지라도 지구와 달에서 위치 에너지 크기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중력이 달라서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그림은 추가 낙하하면서 나무도막을 밀어 내리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질량 1kg인 추를 5c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나무도막이 1cm 이동하였다. 질량 3kg인 추를 10cm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나무도막은 얼마나 이동하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거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얘가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서로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위치 에너지는 질량에도 비례하고 또 위치 에너지는 높이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비례하면 그 곱에도 비례하므로 위치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높이에 비례합니다. 이게 비례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질량이 1kg에서 3kg으로 질량이 3배가 됐으므로 질량 3배. 높이는 5cm에서 10cm로 2배가 되었어요. 질량은 3배,
높이는 2배. 그럼 곱하면 위치 에너지는 몇 배가 될 것이냐면 6배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나무도막이 1cm 이동했다.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위치 에너지와 비례하므로 위치 에너지가 6배 이동하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도 6배 증가할 거예요. 따라서 1cm 6배인 6cm가 답이 됩니다. 5번 그림과 같이 무게가 30N인 책이 책상에 놓여 있다. 이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책의 위치 에너지는 기준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닥을 기준으로 한 책의 위치 에너지는 1J이다. 바닥의 무게가 30N이므로 바닥을 기준으로 한 이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30J이 됩니다. 2번은 옳지 않습니다. 책상면을 기준으로 한 책의 위치 에너지는 0J이 맞고요.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무게와 기준면으로부터 높이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책의 위치 에너지는 바닥으로 기준으로 할 때가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 크다. 당연히 큽니다. 답은 2번. 이것으로 위치 에너지를 마치겠습니다. 3학년 과학 3단원 운동과 에너지 마지막 운동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의 크기 탐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장치에서 쇠구슬을 빗면을 따라 낙하시키면 쇠구슬이 빗면을 따라 이동해서 나무도막과 충돌하고 나무도막을 밀고 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높이에서 쇠구슬의 질량을 증가시키면서 실험을 해보고, 두 번째, 같은 질량을 쇠구슬의 속력을 증가시키면서 충돌하게 해봅니다. 쇠구슬의 속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낙하하는 높이를 달리해 줘 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림과 같았습니다. 이 결과를 그래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쇠구슬의 질량이 0.5일 때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6cm, 그래서 12cm, 1.5일 때 18cm, 2일 때 24cm, 2.5g일 때 30cm. 그러면 이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 쇠구슬의 속력과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를 살펴보면 0.4일 때는 6이니까 여기 절반이 10cm가 되니까 10cm의 절반, 여기 6 정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속력이 0.8m/m일 때는 24, 역시 여기 반의 반. 1.1 때 54니까 여기 54의 반의 반. 1.6일 때는 96이니까 96 정도. 2.6일 때는 150이니까 여기 절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굽어지는 약간 J자형 그래프를 보이게 됩니다. 구슬의 운동에너지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 구슬의 운동에너지는 마찰력에 대해서 나무도막을 밀어 움직이는 역할을 했어요. 운동에너지와 질량, 속력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역시 첫 번째, 질량과 운동에너지를 찾아보는데 이때 중요한 거, 질량을 알아볼 때는 속력은 일정한 겁니다. 속력이 일정할 때 운동에너지는 지금 첫 번째 그래프에 해당하니까 질량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속력과 운동에너지를 볼 때 이때는 질량이 일정합니다. 질량이 일정할 때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지금 속력에 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운동에너지는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운동하는 쇠구슬이 나무도막의 한 일은 마찰력에 대해서 한 일로 전환되는데
마찰력의 크기가 일정할 때 한 일의 양은 이동거리에 비례하게 되니까 속력이 일정할 때 질량이 2배, 3배가 되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가 2배, 3배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실험에서처럼 질량이 일정할 때 속력이 2배, 3배가 되면 나무도막의 이동거리는 4배, 9배가 되는데 4배는 2의 제곱배, 9배는 3의 제곱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운동에너지는 속력이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각에 비례하면 그 곱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속력이 일정할 때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합니다. 질량이 같을 때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속력이 아니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 운동에너지 크기는 질량 nkg 물체가 속력 v로 이동하고 있을 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보면 1kg인 어떤 공이 2m 몇 초의 속력으로 움직였다라고 치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2m 몇 초의 제곱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니까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4 그래서 2줄의 에너지를 갖는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퀴즈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제 멈춰 있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굴러가는 공, 달리는 자동차, 걸어가는 사람, 댐에 저장된 물, 날아가는 비행기 중에 운동하지 않는 건 지금 네 번째 댐에 저장된 물인데 이 댐에 저장된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지 않았는데 운동에너지 여기서 K는 잘 안 써져. 키네틱스에서 왔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두 번째, 그림은 구슬을 나무토막에 충돌시킨 후 나무토막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실험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슬의 운동에너지와 비례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했어요. 단 나무토막과 바닥 사이의 마찰력은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운동에너지에 비례하는 거 뭐가 있다고 했냐면 운동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고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또 뭐에 비례하냐면 당연히 질량과 속력의 제곱을 곱한 것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슬의 질량에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도 비례하고 그 다음 이 운동에너지를 우리가 측정하기 위해서 나무도막의 이동한 거리로 측정한 것이니까 운동에너지는 해준 1의 양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맞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림은 운동하는 수레가 책 속에 놓인 자와 충돌한 후 자의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실험 장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수레가 이렇게 가서 자와 부딪히면 자가 책 사이의 마찰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수레가 이 자를 밀고 가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레의 질량과 속력을 각각 2배로 할 때 이동하는 거리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자의 이동 거리는 해준 1의 양과 같고 여기서 해준 1의 양은 이 물체가 갖고 있는 운동에너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운동에너지는 우리가 질량에도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에도 비례하고 그 곱에도 비례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질량에 2배 비례하고 속력에도 2배 비례하면 운동에너지는 그 질량 2배, 속력에는 2배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운동에너지는 8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운동에너지가 8배가 되므로 이동거리도 8배, 일의 양도 8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8배가 됩니다. 네 번째, 그림은 질량 4kg인 공을 25N의 힘을 가하여 2m만큼 이동시키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2m 이동하는 순간 운동에너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해준 1의 양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다. 여기서 착안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1의 양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으므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 물체 해준 1의 양이죠. 그러면 1의 양은 그 물체가 가진 힘과 이동거리의 곱으로 구합니다. 여기서 힘에 25N의 힘을 주어서 2m만큼 이동하였으므로 이 물체에는 50줄의 1을 했죠. 그래서 50줄의 1만큼 이 물체가 운동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체가 50줄만큼 증가했으므로 답은 3번. 다섯 번째, 그림은 50km 매 시의 속력으로 달리던 자동차가 신호등을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20m 더 이동한 후 정지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같은 자동차가 100m의 속력으로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일까? 자, 속력이 2배가 되었죠.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몇 배가 됩니까? 4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길어요. 물체 운동에너지는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자동차의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에너지는 4배가 됩니다. 때 이 정지거리는 운동에너지에 비례합니다. 자동차의 이동거리는 4배, 그러니까 2의 제곱배입니다. 그래서 차의 이동거리는 4배인 80m가 됩니다. 20m의 4배이겠죠. 예. 자, 6번입니다. 그림은 질량 1kg의 물체를 잡고 있다가 놓은 모습입니다. A에서 B로 낙하하는 동안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을 옳게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자, 낙하했어요. 그러면 중력이 2를 한 겁니다. 낙하하는 동안 이 물체의 속력이 점점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최초에 갖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이 낙하하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위치 에너지의 감소된 양이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과 같을 거예요. 그러면 A에서 B 위치로 가는 동안에 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겠지만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할 것이므로 감소한 위치 에너지의 양을 계산해 보면 위치 에너지는 9.8 곱하기 질량인데 여기서 낙하한 높이가 10에서 2를 뺀 8m가 됩니다. 그래서 높이가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9.8 곱하기 질량 1kg, 낙하 높이는 10m에서 2m를 뺀 8m가 됩니다. 그래서 9.8 곱하기 8 해주면 우리가 8, 64, 8, 9, 72 그래서 78.4m만큼 위치 에너지는 감소했지만 운동 에너지는 78.4줄만큼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것으로
운동의 에너지를 마치고 3단원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